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며 겪은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어떤 반전 사연을 갖고 계시다 해도 아마 저를 이기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생사가 뒤바뀌고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던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전문 스파 테라피스트예요. 호텔 안에 있는 스파에서 꽤 오래 일해왔죠. 그리고 거기서 남편도 만나게 됐어요. 제 남편은 스파 단골 손님이었는데 저를 지정 마사지사로 요청해 제가 담당을 오래 맡아왔었거든요. 그거 아세요? 이상하게 다른 마사지사들한테 받으면 안 그런데 지은 씨한테 마사지 받으면 몸도 마음도 그렇게 편해지는 거 있죠? 사람 참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한지은 씨. 감사합니다. 저로 인해 마음이 편해지셨다니 다행이네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뛰어난 스파 테라피스트의 덕목을 가진 덕분이었죠. 원래 마사지라는 게 하다 보면 고객 맞춤형으로 응대를 해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아무래도 값도 꽤 많이 나가고 또 VIP 고객들을 주로 상대하는 고급 스파이다 보니 서비스 수준도 높아야 하잖아요. 고객이 조용히 마사지에만 집중해 주길 원하면 인사만 하고 딱 마사지에만 집중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 주고받으면서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하는 고객들이면 대화도 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었죠. 남자 고객은 몇 없기도 하고 보통은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라 그냥 조용히 마사지만 받다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남편은 저랑 안면을 좀 튼 뒤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남편은 스트레스 받는 걸 저희 스파에 와서 주로 풀고 가는 편이었거든요. 매번 남들 불륜에 별별 희한한 일들만 듣고 보고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왜 막장 드라마 보면서 에이 저런 일이 세상에 어딨어 그러잖아요. 전 그런 일을 맨날 맨날 마주친다니까요. 놀랄 노짤 일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이제 웬만한 건 뭐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스트레스 싹 풀고 기분 좋게 돌아가도 일주일만 일하면 또 피로가 그대로 쌓이니 이제 거의 만성이 된 것 같아요. 남편은 스파에 다니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이런저런 자기 얘기들을 죄다 털어놓았어요. 그러면 저는 마치 무슨 상담사라도 된 것처럼 들어주고 받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랬죠. 그러면서 남편이 저한테 이성적인 구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은 씨만큼 이렇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여자는 없다.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서 당연히 처음엔 단호하게 밀어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저랑은 조건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남편은 집안이 꽤 잘 사는 듯 했고 명예도 중시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전혀 그런 집의 기준에 부합이 안 됐거든요. 저희 아빠는 지게차 운전하시고 엄마는 전업주부시고 또 저야 뭐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봤자 결국 끼케야 마사지사인데 그 집에서 저희 집을 좋아하겠어요? 택도 없다 싶었죠. 이제 그만해주세요. 저희는 너무 안 어울려요. 지금 진태 씨는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착각 아닙니다. 저한테 지은 씨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어요. 지은 씨만큼 절 편하게 해줄 사람 이 세상에 없다고요. 저는 계속 밀어냈지만 남편의 구애는 계속됐어요. 지속적으로 저희 스파에 꽃다발을 보내고 직원들 전체에게 잘 부탁드린다며 간식도 돌리고 그러면서 스파 직원들마저 아니 저렇게 스윗하고 완벽한 남자를 왜 밀어내? 나 같으면 당장 결혼하자고 하겠다. 잘 좀 해봐 지은 씨 하며 모두들 부추기는 분위기가 됐죠. 저희의 서로 다른 환경이 너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일단 만남을 시작하게 됐죠. 그런데 연애하는 동안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데이트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남자들이래봐야
뭐 다들 변변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랑은 데이트하면서 돈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었고 매너 좋고 상냥하고 다정하고 또 취향도 고급이라 죄다 좋은 것만 다니고 좋은 것만 먹는 데다가 저한테 좋은 걸 다 맞춰주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냥 완벽한 데이트 상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끌리게 되더라고요. 꼭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이라도 된 기분도 들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몇 번이고 상상을 해봤지만 그 상상 속에서 언제나 걸림돌은 시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죠. 정식으로 만난 지 1년이 채 되기 전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승낙했지만 시가에서는 절 반대했어요. 이렇게 차이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애랑 결혼까지 하니? 이런 애랑은 그냥 연애나 좀 하면서 즐기다 치워버리고 결혼은 급에 맞춰 해야지. 넌 어째 변호사라는 게 경험으로 터득한 것도 없니? 네 의뢰인 중에는 급 안 맞는 결혼했다가 때려친 사람도 없디? 시모는 저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모든 말은 남편을 향해 있었죠. 하지만 그건 결국 모두 저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었어요. 사실 뭐 각오한 일이었죠. 난 그런 시시껄렁한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런 시시껄렁한 조건 맞춰 결혼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요.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엄마, 아버지, 항상 저한테 결혼 노래를 부르셨죠. 근데 전 지은 씨 아니면 결혼 자체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선택하세요. 지은 씨랑 결혼을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아들이라곤 달랑 하나 있는 놈이 평생 혼자 독거 노인으로 늙어가는 거 혀를 끌끌 차면서 지켜보시든지. 남편은 계속해 시부모를 설득했고 결국 시가도 두 손을 들고 말았죠. 그렇게 마침내 결혼 허락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시가에서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면서 조건을 내밀었어요. 결혼을 하는 대신 한 2년은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죠. 요즘 애들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니 뭐니 하면서 금방 돌아서서 이혼하는 게 일도 아니라더라. 진태 너도 알지 않니? 네가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좀 두고 봐라. 혼인신고 그거 빨리 한다고 뭐 좋을 거 있니? 금방 헤어지면 괜히 서로한테 좋은 글씨만 남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니들 2년 안에 분명히 무슨 일나 틀어진다. 급 차이 나는 결혼이 그렇게 안정이 될 리가 있나? 어디 뭐 내 예상을 깨고 니들이 보란 듯이 한 2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면 그때 가서 혼인신고하면 되지 않겠니? 시모의 말에 좀 기분은 상했지만 어쨌든 결혼 허락은 어렵게 받아냈으니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2년 후에 하기로 했어요. 시모 말대로 뭐 시가 보란 듯이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전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면이 있었는데 결혼 허락 받아냈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시가의 무시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너무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 결심을 했었나 봐요. 남편이 스윗하고 다정하니까 시가에서 좀 구박받아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너무너무 바쁜 변호사라는 걸 전 그만 간과했던 거예요. 남편은 일주일 꼬박 주말까지도 일을 할 때가 많았고 저희 시간은 자잘하게 챙기고 돕고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집이었거든요. 예의 차리고 명예 중시하는 집이라 손님 맞이도 어찌나 많이 하고 체면치레 할 일도 많은지 그때마다 불려가 주방 일을 도와야 했죠. 남편이 있을 때야 항상 남편이 그런 말씀 마시라고 방패막이 돼줬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그 융단 폭격을 제가 혼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부는 저를 무슨 투명인간 대하듯 했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않고 아버님 여기 차 드세요 하면 자기 보던 신문만 들여다보면서 제 말은 아예 듣지도 못한 척, 제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척 아주 앞에 있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투명인간 공격을 하는 시부와는 달리 시모는 정반대로 말로 퍼부는 공격을 무지막지하게 해대는 타입이었어요. 그래도 웬만해선 참아주고 있었는데 한날은 제 직업 갖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뭐? 스파 테라피 뭐라고?
참나, 무슨 영어로 그럴듯하게 말 갖다 붙이는 건 잘도 해요. 요즘 그런 막일 하는 것들 직업명 바꾸는 게 무슨 붐인가 봐. 별 가짜는 직업들에 그럴듯한 이름만 갖다 붙이면 그럴듯해 보이는 줄 아는지. 그니까 한마디로 그냥 마사지사 아니야, 마사지사. 남들 어깨나 주물럭거리는 것들. 나도 호텔 마사지 받아봐서 아는데 딱 보니 그것들 다 견적 나오더라. 다 하나같이 젊고 날씬하고 분칠 떡칠을 한 것들 아니니? 뭐 얼굴이 좀 반반하게 생겨놔야 여자들도 오고 무엇보다 남자들도 꼬이고 할 테니 당연하겠지. 내가 듣자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화류계에서 데리고 온다더라. 야, 너도 혹시 그런 쪽 있다 온 거 아니니? 우리 진태가 일만 하면서 순진한 애라 뭘 몰라 그러는데 말이야. 너 그러고 순진한 척 해봐야 내 눈은 못 속인다. 왜? 술집 다니면서 일이 힘들었니? 직업 받고 잘난 남자 한번 낚아채보자 작정이라도 했어? 너도 이런 대어가 낚일 줄은 몰랐겠지. 안 그러니?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소설을 써대는지. 저 한 사람 때문에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무례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님,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뭘 보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류계요? 정말 저랑은 너무 거리가 먼 세계라 웃음이 다 나네요. 저요, 술 한 잔 입에 못 대는 사람이고 대학 때 클럽 한 번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술집이니 클럽이니 그런 시끌벅적한 분위기 자체가 싫어서 취미도 조용하게 요가하고 차 마시는 것만 해온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제 직업까지 비하하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정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 직종 사람들 다 자부심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자격증도 여러 장 있고 이 업계에선 나름 경력 있는 기술자로 유명하거든요. 유명한 스파들이 서로 오라고 몸값 올려주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과해 주세요. 함부로 저희 직업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씀하시고 저한테 모멸감 주신 거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시모는 그저 코웃음만 치더군요. 참나, 무슨 몸값을 올려줘.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어깨 주무르고 다리 주무르는 거 손만 달려있으면 개나 소나 다 하는 일을 그게 무슨 전문직이라도 된다고. 아휴, 너도 참.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발끈하니 말 돌린답시고 하는 말은 더 가관이더군요. 내 말은 그러니까 적당히 수준이 맞아야 된다 이 소리야. 이게 뭐 꼭 내 아들만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아니? 나도 딸이 있는 엄마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난 이렇게 시집 안 보냈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결혼을 해서 여자한테 뭐 좋은 게 있는 줄 아니? 처음에야 얼굴 반반하고 지 말 잘 들어주고 하니 이 여자가 내 배필인가 보다라고 했겠지. 근데 좀만 살아봐라. 얼굴 그거 금방 질리지. 급도 안 맞는 인연하고 내가 뭐하고 있나 그 생각이 안 들겠니?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은 뭐 진태 씨가 저 두고 한눈이라도 팔 거라고 예고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은 지금 저만 모욕하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까지 모욕하고 계신 거예요. 아세요? 내 아들 그 정도 눈밖에 안 된다. 바람 피우고 딴 주머니 찰 놈이다. 그 얘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 앞에서 대놓고 하실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그래, 됐어. 이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도끼 눈을 뜨고 있어? 아이고, 그래, 알았다, 됐다. 이제 네 앞에서 말 안 하마. 이게 뭐, 며느리 무서워 말이나 제대로 하겠나. 참, 지금까지 자기가 무슨 말을 못했다고 그러는 거래요. 지 할 말 잘만 실컷 해놓고 끝에 가서 며느리 무섭다는 둥, 요즘 년들 독하다는 둥 하는 식이었죠. 시모는 그런 방식으로 제 속을 벅벅 긁어놓곤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손님 오면 고상은 어찌나 떨어대는지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죠. 그렇게 시가에 다녀온 날이면 저는 남편한테 그날 있었던 걸 모조리 다 털어놨죠.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너무한 거 아니냐. 해도
남편은 건성건성 대답할 뿐이었어요. 에이,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화 풀어. 어? 우리 엄마 그러는 것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전혀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미안. 내가 미안해. 알았지? 그건 그렇고 나 어깨 좀 주물러주면 안 될까? 오늘 하루 종일 의뢰인 얘기 들어주느라 아주 어깨가 돌이 됐어. 이거 만져봐봐. 너무 딱딱하지? 스트레스 쌓이면 죄다 어깨에 왔나 봐. 이거 쌓이면 병 된다는데 당신이 빨리 좀 풀어주라. 그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기만 할 뿐이었죠. 사는 동안 점점 이게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 건지 스파에서 마사지 해주던 걸 그냥 집에까지 와서 24시간 전용 마사지사로 일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고객으로 저를 만났을 때처럼 자기에게 털어놓고 제가 들어주고 받아주고 마사지에서 스트레스 풀어주기만을 원했지 제 말을 들어주거나 제 어려움을 해소해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잡은 물고기다 이건지 데이트 때의 다정함과 스윗함은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죠. 내가 내 발등을 스스로 찧었구나 싶어 아차하던 순간 거기다 한술 더 뜨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침내 시모가 앞을 내다보기라도 한 듯 우려 아닌 우려를 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였어요. 처음 낌새를 차린 건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샤워 중이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김형우라는 이름이었어요. 김형우는 남편의 절친한 친구인데 저랑도 여러 번 보고 남편 친구 중에 유일하게 나랑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전화라면 그냥 놔두겠지만 그 친구 전화라 그냥 받아서 간만에 안부나 묻고 이따 연락하라고 하겠단 말이나 하려고 전화를 받았죠. 근데 제가 미처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그쪽에서 오빠 하는 여자 목소리가 먼저 나는 거예요. 오빠 보고 싶어. 언제 올 거야? 혜린이 못 빠지겠어. 난데없는 여자 목소리에 당황스러웠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거 최진태 씨 핸드폰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어지는 침묵.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가 뚝 끊기더군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죠. 곧바로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얼굴 인식으로 잠금이 걸려 있어서 볼 수는 없었어요. 얼마 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에 물었죠. 형우 씨한테 전화 오더라? 그래? 알았어. 남편은 전혀 당황하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기에 제가 다시 말했죠. 근데 내가 받았어. 제가 받았다고 하니까 그제야 남편이 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군요. 당신이 받았다고? 응, 내가 받았어. 이 형우 놈이 뭐래? 무슨 말하디? 그게 말이야. 진짜 이상하지? 분명히 형우 씨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인데 웬 여자 목소리가 나더라고? 왜 형우 씨로 저장된 이름인데 여자가 전화를 건 거야? 무슨 상황인 건지 당신이 한번 말해볼래? 그래? 그건가 보다. 그놈이 또 번호를 바꿨나 보네. 아니, 걔 원래 번호 자주 바꿔. 내가 맨날 걔한테 전화 걸면 다른 사람이 받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마 걔가 전화 바꾸고 문자 남겨준 게 어디 있을 거다. 근데 이놈이 하도 자주 전화번호 바꾸고 이러니까 내가 저장을 미처 못했어. 아직 예전 번호로 해둔 게 떴나 보네. 이상한 대답이었죠. 일단 해명이랍시고 하는 말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됐고 횡설수설하는 남편도 이상했죠. 형우 씨가 번호를 자주 바꾼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번호를 그렇게 자주 바꾼다는 게 말이 돼? 번호를 그렇게 자주 바꾸는 사업가를 누가 신뢰한다고? 그리고 그럼 새로 번호 바꾼 주인은 어떻게 당신 번호를 알고 건단 말이야? 너무 말이 안 되잖아. 형우 그놈 사업하면서 쓰는 번호는 따로 있지. 이건 사적으로 쓰는 번호야. 걔 투폰 쓰잖아. 그리고 뭐 번호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아니면 뭐 내가 전화 걸어서 확실하게 물어볼까? 아마 제가 됐다고 넘어갈 줄 알았겠죠. 응, 한번 걸어봐. 너무 의아하니까 나도 궁금하네. 어떻게 당신 번호로 연락을 한 건지. 그러자 남편은 머뭇머뭇하더니 좀 전에 걸려왔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고 아까 그 목소리의 주인인 여자가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그거 혹시 김영우 씨 핸드폰 아닌가요? 네.
방금 제가 전화드렸던 분이죠? 좀 전에는 제가 전화를 잘못 건 모양이네요. 최근에 번호를 바꿨는데 뭔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여자 쪽에서 곧바로 전화를 끊더군요. 이거 봐, 별거 아니지? 뭐 오류가 있었나 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보. 남편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척 넘기려 했지만 제 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뭔가 있다 싶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남편 친구의 번호를 우연히 새로 쓰게 된 사람이야 뭐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의 번호를 알고 우연히 전화를 걸 확률? 그게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거기다 제가 봤자 당황한 듯 뚝 끊어버리는 것도 그렇고요. 이거 분명히 이상하다 싶었고 그 이후 전 남편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 남편은 완전히 이쪽 전문가니까 웬만해서는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것 같았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는 어려웠죠. 남편은 계속 바빴고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일요일이면 남편은 같은 로펌의 변호사 동기들과 등산을 자주 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등산복 갖춰 입고 나간 남편을 살짝 따라가 봤죠. 남편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저희 아파트는 쓰레기 배출하는 곳이 지하에 있거든요. 혹시나 남편이랑 마주치더라도 그냥 쓰레기 버리러 나온 척하려고 재활용 쓰레기를 손에 쥐고 따라 내려갔죠. 차 쪽으로 간 남편은 차 앞에서 등산복을 막 벗더니 평상복 셔츠로 갈아입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차를 향해 다가온 웬 여자가 남편과 포옹을 하고는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여자의 얼굴은 주차장 기둥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같이 등산을 가는 동료 변호사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제 오해일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죠. 일단 그 등산 모임 자체가 남자들 뿐이었고 게다가 여자는 하이힐에 치마 차림이었으니까요. 둘은 그렇게 차를 타고 출발했고 남겨진 저는 벙 찐 채였죠. 배신감과 충격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모든 일이 명쾌해지는 기분도 들었어요. 몇 주 내내 의심만 이어지다가 마침내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차라리 답을 찾은 듯도 하더군요. 남편은 그날 저녁이 돼서야 들어왔고 남편한테 등산 잘했냐고 물으니 거짓말을 술술 지어내더라고요. 아, 장변 알지? 그놈이 어찌나 엄살을 떨어대든지. 걔 놔두고 그냥 올라갈까 하다가 그래도 동기라고 옆에서 들쳐업고 같이 올라가느라 아휴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놈 하나 때문에 몇 명이서 고생고생을 했지 뭐. 누가 변호사 아니랄까봐 말은 어찌나 청산유순지. 거짓말을 아주 잘도 하더라고요. 그 꼴에 기가 차서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예언을 아주 잘하셨네요.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던 대로 이 사람 바람났어요. 그래서 그냥 끝내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전화 속 시모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둘 다 이리로 건너와라 와서 얘기하자 그러시더군요. 결국 남편 차를 타고 저희는 곧장 시가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말싸움을 계속했죠. 아니 그딴 말을 우리 집에다 왜 해? 이혼이니 뭐니 뭐라든 나랑 먼저 얘기를 하고 끝장을 봤어야지. 그게 중요해 지금? 그래서 너 바람 안 피니? 바람 피는 거 맞잖아. 그럼 난 뭐 혼자 참으란 소리야? 이 상황에서 넌 그딴 게 중요해? 남편이 제 말에 따지고 들면서 저흰 차 안에서 미친 듯 싸워댔어요. 그리고 그 탓에 앞에 오던 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트럭과 충돌하며 그만 큰 사고가 나고 말았죠. 정신을 잃은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부분 기억 상실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돼 모두 기억이 나지만 사고 후 한동안 저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 상실이란 게 드라마 속에나 있는 환상의 병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사고 충격이 심하면 뇌의 부분적 이상으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자주 일어나나 봐요. 의사 말로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뇌가 우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작용을 스스로 하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전 부모님도 한눈에 알아봤고 예전의 기억들도 모두 남아있었지만 남편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죠.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게 부모님은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편에 대한 기록이 남지도 않았고 제 기억 속에도 남편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자였지만 그 어디에도 기록이나 기억은 남아있지 않았으니 제 머릿속엔 혼란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부분 기억 상실을 제외하면 다른 외적인 후유증은 크지 않았고 몇 달 뒤 저는 직장에도 복귀를 했고 일상을 회복했어요. 지은 씨,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태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었잖아. 우리한테도 잘했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지은 씨 남편 덕에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어떡하면 좋니? 참 할 말이 없네. 기운 내란 말밖에. 직장에선 남편의 죽음에 대해 제게 위로를 해댔지만 저는 전혀 현실감이 없었어요. 직장의 일들이나 다른 건 모두 다 기억이 나는데 남편에 관련된 기억만 칼로 도려낸 듯 기억이 안 나니까 저도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직장 사람들도 다들 남편을 기억하는데 나만 기억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저는 남편의 죽음에 슬퍼할 수도 없었고 의문만 가득한 채 어떻게든 기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대신해 남편이랑 같이 살았다는 집에서 제 짐을 모두 가져와 주셨고 저는 친정에 돌아가 지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시며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오히려 일이라도 안 하면 더 미칠 것 같아 저는 최대한 원래의 일상대로 살면서 기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1년 가까이 지내던 중 아주 조금씩 제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살던 아파트와 거기서 보낸 기억들이 드문드문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기억 찾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부모님께 예전에 살던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죠. 아니, 거길 왜 가? 의사도 그랬잖아. 경험했던 장소들에 가보면 기억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아니, 그래도 거긴 가지 마라. 지은아, 거긴 가지 마. 그래, 너희 엄마 말 들어라. 거기 가서 좋을 게 뭐가 있겠니? 괜히 혼란만 가중되지. 부모님은 살던 곳에 가보고 싶단 저를 극구 말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전부터 이상한 느낌은 더 있었어요. 부모님은 마치 제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지 않길 바라는 분들 같았거든요. 제가 뭔가를 떠올려 보려고 해도 계속 무리 간다, 힘들다 하며 말리기만 할 뿐 기억을 되찾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부모님은 뭔가를 숨기는 듯 보였고 거기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저는 부모님 몰래 남편과 살았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정확한 동과 호수는 저희 엄마가 갖고 계시던 열쇠에서 발견했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부녀 회장이란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머, 자기 너무 오랜만이다. 아유, 왜 이렇게 통 안 보였어? 뭐 해외라도 나갔다 온 거야? 자기 남편은 종종 보이더란만 자기만 안 보여서 뭐 어디 갔나 했네. 자기 남편은 통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휙 피해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했는데 다행히 무사했구나. 아, 참 너무 잘 됐다. 우리 좀 이따 반성회 하는데 자기도 와서 커피나 마시고 가면 되겠다. 부녀 회장님은 남편 얘기를 꺼냈고 전 거기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죽었다는 내 남편을 보셨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희 남편이요? 제가 없는 동안 저희 남편을 보셨다고요? 봤지. 어제도 봤는데? 참. 근데 자기 602호랑은 무슨 사이야? 뭐 친척이야? 아니, 새댁 남편이 602호로 들어가는 걸 내가 몇 번 봤었거든. 아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전에도 봤었던 것 같은데 어제 내가 601호 갔다 나오는데 새댁 남편이 602호로 들어가더라고. 부녀 회장님의 말에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 남편은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죠. 부모님께 물어봤자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 것 같지도 않았고 일단 이 남편이란 작자를 만나야겠다 싶어 전 우선 602호로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녀 회장님에게 간단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절 좀 도와달라고 했죠. 부녀 회장님은 602호 초인종을 눌러 남편을 불러냈어요. 저는 계단 위에 숨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자 부분 기억들이 뒤엉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미친 듯이 아파오더군요. 저기, 자기 혹시 802호 살지 않았어? 아이, 거기 왜 머리 긴 새댁이랑 결혼해서 살았잖아. 근데 왜 여기서 나와?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뜬금없이. 아니, 내가 부녀회장이잖아. 세대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그 여자 죽었어요. 1년 전에. 모르셨나 보네. 남편은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죽었다고 하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도통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그 순간 집안에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여보, 영화 시작해. 뭐 하는 거야? 대충 보내고 빨리 와. 어딘가 익숙한 듯한 여자 목소리에 저는 그만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 달려온 부녀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렇게 깨어난 병원에서 모든 기억을 회복했죠. 남편의 바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시가로 달려가던 날의 기억과 사고 당시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을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더라고요. 없는 번호로 뜨더군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시모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자 시모는 오히려 아니, 너 기억상실 아니었냐? 하며 적반하장이더라고요. 기가 찬 제가 시모한테 소리를 질렀죠. 당신 지금 똑바로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무슨 일 있었는지 정확히 얘기해. 내 앞에 와서 상세하게 털어놓으라고. 안 그랬다간 당신 아들 하는 일이란 일은 내가 족족 다 망치게 해줄 거고 사무실 변호사 옆에 다 찾아가서 떠들어 줄 테니까 내 말 알아들어? 일단 진정하고 알겠으니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사고 후 약 1년 만에 저는 남편 시모와 3자 대면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제야 모든 일의 전말에 대해 듣게 됐죠. 알고 보니 남편의 바람 상대는 원래 602호에서 혼자 살던 여자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뒤에 아파트 602호를 얻어 둘이 산 게 아니고 애초에 602호에 살던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였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타고 오가면서 안면 트고 주차장 오가며 얼굴 보고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파트는 지정주차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는데 주차하는 자리가 비슷해 마주칠 일이 많았다나 뭐라나. 그러니까 그때 그 형우 씨 이름으로 저장해뒀던 여자가 602호 그 여자였다는 거지? 그래, 맞아. 그 여자가 지금 혜린 씨야. 남편은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솔직히 너보다 말이 잘 통하긴 하더라. 우리 엄마 말이 맞았나 봐.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었던 건 너랑 있으면 마음 편하고 네가 내 말 잘 들어주고 그래서였는데 그건 그냥 테라피스트일 대로 만족했어야 했던 거지. 내가 착각을 한 거야. 네가 해주는 게 마음이 편했던 건 그냥 고객일 때였고 마사지나 계속 받았어야 했는데 결혼은 급이 맞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알겠더라. 남편이 바람난 그 여자는 법심리학을 전공한 여자라고 하더군요. 젊은 나이에 대학원 나오고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고 있다고. 솔직히 너랑 말이 통한다고 생각했던 건 내 착각이었지. 넌 그냥 서비스 직군이니까 맞장구나 쳐주고 그랬던 건데. 진짜 말이 통한다는 게 어떤 건지 혜린 씨 만나고 그제야 알겠더라. 그냥 의미 없는 맞장구가 아니라 진짜 법 얘기도 알고 서로 진지한 얘기도 하고 일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너랑은 솔직히 그런 얘기는 안 됐잖아. 넌 그냥 서비스 직종에 하는 그런 일만 한 거니까. 너도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솔직히 지적이지, 매력적이지, 재력도 있지. 남자로서 당연히 끌릴만 하지 않겠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남편은 무슨 러브스토리 자랑이라도 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심지어 시가에서도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차 사고 나던 날 우리 집 가는 길에 너는 무슨 네가 키라도 잰 듯이 굴면서 이혼 얘기를 꺼낼 생각이었나 본데 사실 키는 내가 쥐고 있었거든. 우리 집 가면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끝내자고 말할 생각이었어. 어차피 우리 집에서도 내가 혜린 씨 만나는 거 알고 계셨고 빨리 결혼 서두르라고 하고 계셨거든. 그러니까 걸림돌은 너였지. 근데 네가 알게 됐으니 차라리 빨리 정리되겠다 싶더라고. 거기다 시모는 한술 더 뜨더군요. 어차피 니들 혼인신고도 안 했고 법적으로 남남이잖니. 그래도 정 네가 떼쓰고 난리 피우면 돈 몇 푼 줘 끝내라고 할 참이었다. 근데 그렇게 사고가 나버릴 줄 누가 알았겠니. 근데 너 알지? 지금 이 일 키우려고 애써봐야 네 손해라는 거. 아까 네가 뭐 전화로 고소를 하니 변호사 협회에 가 얘기를 하니 뭐 막 난리를 치는데 내가 참 기가 차더라. 그래봤자 그거 다 네 손해야. 니들이 뭐 법적으로 부부기를 했니 뭘 했니? 막말로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돈 좀 주고 찢어지면 그만인걸.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 니들이야 말할 게 더 있겠니. 내가 현실 직신을 하게 해주려고 너 만나자고 했다. 어차피 한 번은 설명할 일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차피 너도 기억 한 번 잃었던 거 그냥 깨끗이 잊고 살아. 연애 한 번 진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 솔직히 네 인생에 나 같은 남자를 네가 어디 가서 또 만날 수 있겠냐? 그냥 신데렐라 꿈 한 번 꿨다 생각하고 치우자. 저는 둘에게서 기가 막힌 답변만 듣고 충격에 빠진 채 집으로 왔습니다. 둘에게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답변을 부모님에게 들어야 했어요. 아직 전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지금 얼마나 바보가 된 기분인 줄 알아?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미안해. 미안하다, 지은아. 그땐 그게 다 널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시모나 남편이 해주지 않은 뒷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최서방, 아니 그놈도 사고 당시에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어. 근데 거기서 사부인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 아들도 가망이 없어 보이니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지은이 쟤는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아서 정신 차리고 치료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애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서 어차피 고비를 못 넘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괜히 기억 잃은 애한테 혼란 주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시모는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과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시킬 작정이라는 것, 그리고 남편이 사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다친 건 아니라는 것도 모두 숨긴 채 저희 엄마에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당신 이 사고에만 놀라 온 신경이 그리로 다 쏠려 있으니 다른 자초지종 따질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어. 최소방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필 겨를도 없었고, 그리고 평소에 너희 시모가 얼마나 너한테 독하게 굴고 했는지 나도 대충은 들어 알고 있었잖니. 그런데 자칫하면 불구가 될지도 모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최서방을 네가 평생 수발하며 살지 않아도 되게 됐으니 난 솔직히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 그래서 그냥 그러자고 했어. 더 묻고 따지고 자시고 할 생각도 전혀 안 한 거야. 그리고 며칠 후 시가에선 남편의 사망 소식을 알려왔다고 하더군요. 사부인, 아니 그 인간이 그러더라. 장례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치렀다고. 어차피 정식 부부도 아니었고 그쪽도 정신 없을 테니 따로 연락 안 했다면서. 이 인연은 여기서 끝내자고 하기에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 모든 건 그냥 별다른 힘 안 쓰고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 시가인간들이 합심해 짠 계획이었다는 걸 저희 부모님은 까맣게 몰랐던 거였어요. 시가에선 이혼 전문 변호사인 남편이 이런 식으로 갈라서게 된다는 게 소문이라도 나면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덮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자기들 딴에는 그게 최선의 계획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전 결국 모든 기억을 되찾았고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배신한 남편과 그걸 기회 삼아 절 완전히 떨궈 내려 작정한 못된 시가에게, 그리고 바로 이웃에 살면서 뒤에서 내 남편과 놀아난 그 철면피 같은 상간녀에게도요. 저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였고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소송이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친정에서 갖고 있던 결혼사진과 나랑 남편의 대화 기록 등등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 증명은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어떤 걸 더 증거로 댈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이웃 주민들이 증인이 돼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부녀 회장님이나 같은 라인 아주머니들이랑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반상회도 꼬박꼬박 나갔고요.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절 도와주시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고소를 하고 보니 혼인신고의 유무는 생각보다 그리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결혼에 해당되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살았다면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더군요. 제 경우엔 결혼식, 서로를 부르는 호칭,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한 데 대한 증인들의 증언 등등 모든 요건이 다 성립이 됐기 때문에 남편의 불륜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라 걱정이 됐는데 저희 아파트 라인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유 세대,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딸도 이혼 전문 변호사야.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놈의 개자식보다 우리 딸이 훨씬 더 유능할걸? 우리 딸 완전 잘 나가는 변호사야. 승률이 거의 100%지. 내가 우리 딸한테 말하면 아마 발벗고 나서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증언까지 해주신 데 이어 그 아주머님 딸인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아 저는 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상간녀에겐 상간자 소송을 걸었죠. 상간자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여부는 불륜 상대자가 이혼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건 뭐 빼박이었죠.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마주치면 저랑 인사까지 했었고 심지어는 남편이랑 같이 마주친 적까지 있었으니까요. 제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바람을 피웠으니 상간자 소송이 성립된 거죠. 제가 평소에 부침성 좋은 부녀 회장님 덕분에 사람들이랑 서로 인사도 잘하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가끔 마주치면 이런저런 얘기들 듣곤 했었는데 아주머니들이 가끔 602호 얘기를 하곤 했었어요. 난 도통 거기는 집에 있는 걸 못 봤어. 아니야,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도 집에 없는 척을 그렇게 해. 안에 있는 게 뻔히 티가 나는데 말이야. 그 집 인사도 잘 안 하고 이 라인에서 유명하잖아. 어린애가 인사를 해도 픽 모른 척하고. 내가 인사를 해도 아예 그러고 말고. 무슨 젊은 사람이 그렇게 오만방자한지. 다들 거기 보고 수근수근 하잖아. 어찌나 콧대가 높으신지. 새댁도 마주친 적 있지? 네, 저도 몇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 있는데 저한텐 인사는 잘 하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좀 아래 위로 훑어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자꾸 절 평가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 그렇다니까. 아주 저만 잘났어, 젊은 게 말이야. 근데 그때 그 여자가 바로 제 남편과 불륜 중인 상간녀였던 거죠. 결국 남편과 상간녀 모두 소송에서 패했고 제게 위자료를 져야 했습니다. 근데 법적인 건 법적인 거고 이것만으론 분이 다 풀리지 않잖아요. 더 사적인 복수도 해주고 싶은 욕심이 컸단 말이죠. 하지만 혼자로는 무리였고 이때 한 번 더 뭉쳐서 힘을 발휘해 준 게 바로 부녀 회장님과 회원들이었어요. 왜 아시죠? 아줌마 파워 장난 아니잖아요. 아름아름 소문을 쫙 내놨더니 아파트 전체에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상간녀가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 모르는 척 툭 쳐서 음식물 쓰레기 상간녀 옷에 뿌려버리고
상간녀가 출근하는 거 보이면 2층 사는 아주머니가 김장하려고 배추 절여뒀던 소금물을 냅다 부어버려서 출근도 못하게 해버리고, 아줌마들이 합심해 그 상간녀가 가는 곳곳마다 아주 제대로 방해를 해대서 못살게 군 거죠. 결국 상간녀는 아줌마 파워에 밀려나 야반도주하듯 쫓겨나 이사를 갔고요. 아, 그리고 전 남편 놈도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전 남편에겐 상간녀에게 했던 그 정도 코믹한 복수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한 복수가 필요했거든요. 전 남편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직업과 명예에 스크래치가 확실하게 날 법한 방식이 필요했죠. 근데 저한텐 제 담당 변호를 해준 아주머니 딸이 있었잖아요. 그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소문을 낼 순 없었지만 대신 고맙게도 같이 일하는 사무원 중에 입이 아주 촉새같이 가벼운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소송 담당을 할 때도 어머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어 하며 무슨 친구처럼 몰입하며 떠들어준 분이었죠. 그 사무원은 제 얘기를 듣고는 저보다 더 흥분을 했죠. 그런 놈이 무슨 이혼 전문 변호사랍시고 유명해져서야 되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놈 앞길 확실하게 조져놓을 테니까. 나 딱 봐도 인싸 같죠? 완전 발 넓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 쫙 퍼뜨려 놓을게. 근데 그 인싸 사무원의 인싸력이 실로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소문은 일순간에 쫙 퍼져나갔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조강지쳐 버리고 바람났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떠돌아 얼굴에 똥칠하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게다가 의뢰인들이 로펌에 찾아와서도 여기 변호사 중에 그런 짓 했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 변호사 말고 다른 사람으로 배정해달라고 하는 통에 로펌 내에서도 완전 찬밥 신세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거기 로펌이랑도 계약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꾸 로펌 이미지에 먹칠하고 피해만 끼치고 있으니 그러다 보면 결국 재계약 못하고 쫓겨나겠죠 뭐.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제가 원래 하던 일도 계속해서 하다가 현재는 다른 호텔 스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받고 일도 옮기게 됐어요. 기존에 있던 곳도 좋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 전 남편 얘기를 다 아는 사람들이라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혼이나 바람 같은 상세한 얘기는 안 해서 잘 모르다 보니 직원들은 여전히 그놈을 스윗하고 좋은 놈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라 좀 불편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새 호텔 스파로 옮겨 더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이 스파 테라피라는 게 다른 사람들 피로 풀어주고 머리 비우게 해주는 거기도 하지만 일할 때 저 역시도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손님들이 시원해하고 기분 좋아하시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고요. 그런 보람을 느끼며 일상의 행복을 하루하루 채워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파란만장한 일들을 모두 겪어낸 후 안정을 되찾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급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은 조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말도 동의하지 않고요. 세상 모든 일이 조건으로만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급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했던 당시 저는 제가 남편과 남편 집안에 한참 못 미치는 한마디로 급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급이 안 되는 건 오히려 제 전 남편과 전 시가 쪽이었더라고요.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과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려야 한다는 건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요? 상식적인 인간은 상식적인 인간을 만나야 하고 그런 놈들은 끼리끼리 자기 같은 놈들을 만나야 하니 말이죠. 지금 와 돌아보면 제가 대체 왜 그런 인간들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어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런 인간들을 걸러낼 눈과 지혜를 얻은 것 같아 큰 인생 공부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소 듣기만 하던 채널에 사연까지 보낼 재료도 얻었으니 뭐 전적인 손해는 아닌 거겠죠?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